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은 조금 우리가 하이 퀄리티한 그런 주제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번에 저는 이 이스라엘, 이란, 미국 관련된 이 전쟁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전쟁이 그렇게 없었고 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 많다. 우리가 어떤 이 사안에 대한 반면교사할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과연 우리는 이걸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저는 참 한심한 상황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 중동 그 한복판에 지금 섬처럼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고도의 정보력, 그다음에 정말 이 목숨을 바치는 전투력 이런 걸로 지금 버텨온 나라인데, 그렇죠. 정말 이번에 보니까요, 이 네타냐후도 그렇고 뭐 네타냐후 국내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트럼프를 엄청나게 잘 꼬신 것 같아요. 예. 잘 꼬셔놓고 실제 오랫동안 사실은 이걸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보이는 게 뭐 어떤 돌출인 같은데 지금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암살과 정보 수집 이런 거를 몇 달 전부터, 이미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사실상 준비를 해왔대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어디 집에 가서 어느 침대에서 잔다. 자, 혁명수비대 대장이 총사령관이 어떤 시점에 어느 집에 가서 어디 침대에 잔다. 거기까지도 정확한 정보를 다 알아냈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지금 뭐 미국은 B2 스텔스기로 다 폭격을 하는데 이란에는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떴습니다. 왜 알고 봤더니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비행장,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망 전부 다 박살을 내놨어요. 전투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을 전혀 안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란은요, 이번 전쟁을 벌이면서 전투기 한 번 뜨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요, 트럼프가 그 대선 과정에서 이제 뭐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불개입 선언을 하고, 그런데 자기 말을 뒤집고 요번에 그 이란을 맹폭한 이유가 결국 네타냐후의 그 설득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럼 트럼프를 꼬셨는가? 정보가 워낙 생생했던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고. 거기에 트럼프가 쭉 들어보니까 야, 이거 안 받아 먹으면 오히려 더 이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죠. 당신은 꼭지만 따. 네. 그럼 당신 노벨 평화상 타. 뭐 이런 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안 받아 먹으면 이거 바보 되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 정보가 아주 정확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도자가 2년 전에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고 이란에도 그 테헤란에 뭐 그 귀빈 숙소 있잖아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새벽 2시에 폭탄 터져갖고. 근데 2달 전에 그 원격 그 조종하는 폭탄을 설치해놨다는 거예요. 네네. 2달 전부터. 네. 그 정도로 그 철저히, 그러고 보니까 이란이 이번에 깨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신정 체제가 오래되고 뭐 국제사회의 제재, 뭐 그러니까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막 동요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예, 그다음에 이란의 그 군 관계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정보 많이 팔아먹었던 그렇죠. 거예요. 야, 제가 여러분들 요즘 삐삐를 안 쓰잖아요. 네. 삐삐를 안 쓰는데 이 하마스 얘네들이 이제 이 어떤 스마트폰 이런 건 다 도청이 되니까 삐삐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삐삐를 이스라엘 모사드가, 정부의 모사드가 대만 업체하고 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개발해 갖고 자기들이 팔았대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다가 폭탄을 다 설치해서. 그래서 딱 일정 시점에 다 터뜨리도록. 그러니까 뭐냐면 하마스 대원들은 삐삐 차고 있는 대원들은 그 폭탄 터뜨려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살리겠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힘과 실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이번에 여기서 보셔서 알겠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의 힘이 얼마나 센가. 이번에 유일하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B2 스텔스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GBU 57. 그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러니까 지하 80m까지. 네. 이번에 보면요, 그 이 테란, 그 나탄즈하고 이제 몇 군데가 이제 그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지상에 있는 그 이 핵시설이었는데 네. 이번에 어디죠?
그 세 글자. 예, 어. 그 제가 좀 깜빡 잊어버렸는데. 예. 거기 뭐 하여튼 포르도 포르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에 80m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산악 그러니까요. 지역에. 예. 그거에 유일하게 지금 폭격할 수 있는 GBU 57이 네.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저 스텔스기에 딱 두 대 그 이 두 기만 14톤이니까 네. 두 기만 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거를 그냥 한 벙커버스터. 대가 14톤이나 되니까. 야, 그 28톤 딱 두 대를 싣고 그러니까 한 저거 하면 지하 60m까지는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면서요. 네네. 그럼 거기다 떨어뜨리고 그 지점에다가 두 또 번째를 떠뜨리면 그 60m 밑까지 다 파고든다는 거죠.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현무 5가 그게 아주 괴물 폭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지대지. 예. 예. 근데 이거는 요격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스텔스기는 그럼 공대지니까. 그냥 공대지니까 가서 그냥 정확하게 표적을 쏴서 쏴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 네. 한 대가 3조랍니다. 3조. 그리고 절대 외국에 팔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 이 전폭기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아예 팔지도 않고 한 대 3조씩이래요. 3조. 그러니까 저런 게 미국의 힘인 거예요. 네. 도저히 딴 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미국의 힘. 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보면 결국 저 미국의 힘이 없으면 북핵 문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을 그 이렇게 공략하는 걸 보고 한국이 북한에 대해도 저렇게 했으면 네. 그러니까 이 휴민트 북한 관련 특히 이제 고위층 네. 권력 동향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생생한 정보를 미국에 주고 이거 뭐 좀 같이 좀 해보자. 한국이 만약 그랬으면 어땠을까? 1990년대에 클린턴 대통령 글쎄요. 시절에 네. 폭폭을 하려고 그랬죠. 네. 그때 연변에서 이제 저런 플루토늄 만든다는 거 알고 그때 근데 YS가 막았지 않습니까? 김일성하고 만나야 된다고. 결국 그래서 그게 못하고 그게 한 30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50개 정도 갖고 있다 뭐 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생존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특히 이 적과 어떤 대치해 있는 국가 이 국가가 살 길이 뭔지 이게 이제 이번에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보여줬다. 즉 우리가 정말 제2의 이스라엘이 되자면 첫째 확실한 동맹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정말 이 피를 나눈 확실한 동맹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국이 필사적인 고도의 정보력과 전투를 가진 국내가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경제력이 받쳐줘야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저 미국이 이스라엘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힘이 최고입니다. 뭐 말로 평화해봤자 아무 소용 그럼요. 없어요. 네. 자, 근데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이제 어제 지명을 받고 오늘 이제 첫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북미 대화를 잘 이룩하도록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틀을 넘어서는 발전을 모색하면서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조용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된다는 게 고정관념인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그 외교부의 커리어들을 지금 이재명 정권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군 장성도 안 쓸 수 없듯이. 근데 문재인 정권 때 그 외교관 출신 정의용을 중용을 했잖아요. 네네. 뭐 국가안보실장도 시키고 외교부 장관도 시키고. 근데 정의용이 뭐죠? 다자 외교 전문가였잖아요. 이 조현도 다자 통상 외교 네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내에서 정통 그 뭐 미국통 뭐 이런 사람은 또 안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정의용이 그때 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번에 이제 이란 외무장관이 원래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이란이. 네. 근데 이제 바로 날아갔어요. 푸틴한테. 그랬더니 푸틴이 우리도 힘들다. 도와주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북한이 침략을 하는데 저 미국이 우리 좀 우리 힘들어서 그냥 너네가 좀 알아서 할래?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평화 이야기하는데 평화는요 힘이 있는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평화는 예. 약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평화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 즉 트럼프 같은 사람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이란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없죠. 그건 항복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조현 외교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게 마치 우리나라가 갑인 것처럼 힘이 있는 나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 보고도 모르십니까? 이번 전쟁 보면 정말 저 이스라엘이 왜 미국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또 왜 저렇게 독자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는 결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자명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 지금 그 조현 저 후보자가 지금 우리나라 외교 최우선 순위가 북미 대화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하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최우선 순위면 미국부터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꼭 저런 식으로 삐딱선을 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저는 이번에 아마 그 나토를 안 간 이유도 보면 결국 국내 자주파들이 야 지금 우리 괜히 나토에 낄 필요 없다. 그렇죠. 저 북중러 괜히 저 신경 쓰게 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으면 북중러가 우리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핵무기가 있습니까? B2가 있어요? GBU-57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북한의 모든 시설들이 다 지하에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산악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전부 다 땅굴 풀고 제가 듣기로는 북한의 땅굴이 한 1,000개가 넘는데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른답니다. 그럼 거기에 핵시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는 나라가 누굴까요? 그걸 뚫을 수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트럼프 가랑이 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못 간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선거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네. 지금 도쿄도 선거에서 이시바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지금 제1당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사정 때문에 못 가요.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박수 쳐주고 역시 최고다 말이야. 당신이 역시 대단한 일을 했다. 속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이게 넘버원 역시 이거 했다라고 해주면 역시 나를 알아보네? 그렇죠. 라는 거 하면서 그럼 한번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야, 너 북한에 필요한 거 있어? 우리 B2 저 어떻게 해줄게. 라든지 모든 게 사실은 지금 트럼프에 맞춰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꼭 뭘 하더라도 그거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거고 지금 뭐 추미애가 지금 뭐 저 미국 비판하고 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이야기고 어디다 대고 지금 미국을 비판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초기의 그 첫인상이잖아요. 그 첫인상을 지금 안 갖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거 김정은도 이번에 그 포르도의 그 벙커버스터 6발인가요? 네네. 떨어지는 거 보고 시겁했을 거예요. 시끄러워.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미 뭐 핵을 50개 이상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함부로 못 쓸 거다. 네. 미국이 벙커버스터 투하 못 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꼭 뭐 북한의 핵시설 파괴용으로 쓰지 않고 김정은이가 어디 숨어 있는가 알면 그거 하나 떨어뜨리면 그냥 김정은 죽으면은 네. 그러면 꼭 그 핵을 제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김정은 제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이제 자주파라는 인사들이나 민주당의 이 외교 안보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또 이번에 좀 우려스러운 게요. 지금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 네. 국방부 장관, 네.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뭐 저 국가정보원장. 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아맞혀 보십시오. 이번에 외교안보 라인 전체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감이 안 오십니까? 모르겠는데요. 호남 출신이에요. 다. 저는 호남 출신. 이종석 거기가 네. 호남인가요? 아니 이종석 빼고. 빼. 네. 이종석은 서울. 네. 다. 네. 이번에 국방부, 그다음에 저 이 외교부, 그다음에 위성락, 그다음에 저 1차장 뭐 등등 중요한 포스트 전부 다 호남 출신입니다. 야, 저는 이런 인사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글쎄 뭐 지역적으로 제가 호남을 했다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 현실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어떤 성향과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역적으로 좀 섞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전부 다 호남 일색으로 전부 다 인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이제 각 부처도 보면 호남 출신 분들 또 호남 출신 분들이 뭐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예, 되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정권이 이제 영원함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호남 출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에 왜 여러분들 그 뭡니까 뭐죠 엑스포 엑스포. 그 사태가 났냐면 중간에 이걸 걸러주는 사람이 하나도 어. 없었어요.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걱정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인사라는 게 뭔가 이 조합을 하는 이유도 그런 어떤 리스크, 우리가 레드 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이유도 이렇게 다른 세력들 하나씩 끼워줘야지만이 저거 아닌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사를 보면 국방부 장관, 호남 그 양반은 전북인가요? 전북이죠. 예. 위성락,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통일부 장관 전부 다 그냥 호남 출신으로 다 배치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평화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자칫 평화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평화를 이야기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힘을 키우고 북한의 핵에 맞서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안보란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국정원도 정말 이걸 이번에 보고 반성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